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그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들, 그럼 이 사람들도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끝났는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특별법에도 이 경매나 공매가 끝난 이미 낙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요. 이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공매가 끝나 이미 집이 넘어간 낙찰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상이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또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이 지원 여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증빙 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확정이 되는데요. 이 지원이 확정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주어지고 그리고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그리고 긴급 복지와 신용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 일모 시점인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적용 기간 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특별법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이 38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은 이마 건축광 일당이 범죄단체로 규정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방안인데요. 어쨌든 이 사기죄 등 이득의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추진해서 이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관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법조계 쪽에서는. 왜냐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들한테 적용되는 죄인데 이것이 과연 이 사기를 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과연 조직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기준이 모여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처벌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처럼 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2019년, 20년, 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까지 막 만들어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은 야, 집값보다도 그죠? 뭐 집값도 올라갔지만은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초저금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이런 그 전세 가격 상승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전문가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량하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돈을 끌어다가 전세를 든 사람이 지금 와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100채, 200채, 300채를 아주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세 가격으로 사서 소위 깡통 개입을 한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게 몇천 채인데 그 충분히 저는 정보 감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찰은 뭐 했냐는 거예요. 검찰은 뭐 했냐 도대체. 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몰랐던가? 난 몰랐다고 하면 정말 이거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도대체 정부 당국은 뭐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그렇게 못 해갖고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가?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터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 당국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이게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뭐 하는 정부예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는 그러면 재산이 아닌가? 재산권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앵커님들도 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세금을 우리가 좀 많이 내냐고요. 예? 예, 좀 많이 세금을 내냐고.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200조 하던 나라가 지금 670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좀 빌려서 쓰긴 썼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늘어난 건데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전에 저는 이게 파악을 못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그 선의의 재산 피해자가 계속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정부의 저는 책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부 관련자들은 이게 사회적 사회적인 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지 아닌지는 또 밤날 우리가 토론해봐야 저는 정부의 책임 분명히 있고 그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세금을 우리가 줘서 하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재정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금융으로 지원하자. 네. 과감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1,000만 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모아야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세금을 날리신 분들을 보면은 그죠? 뭐 보통 4천, 5천, 6천, 1억 5천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다 자기도 모은 돈이라고 해도 뼈가 아프고 그러지만 그걸 또 전세 융자를 받아가지고 네. 그 넣었는데 날린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부가 정보망을 좀 강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금융 지원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모색을 해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200조에서 670조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은 전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금융적인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 대출해가지고 금융 쪽에서 대출 많이 나갔으니까 이분들도 좀 일정하게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누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대출 전세 관련. 대금 대출은요. 네. 거의 회수가 못 될 거예요. 심각하네요, 정말. 뭐냐면 자기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드는 분이라고 하면 재정 상황이 그렇죠. 최악의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전세 대출도 공짜도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돈을 억지로 빌려가지고 그죠? 그럼 한 3천, 4천을 전세 대출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걸 날려버렸다? 그러면 내라도 돈 안 갚아요. 배째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이렇게 일어나 저렇게 일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전세 대출 해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회수 못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런. 네.